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유아용품 광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유아용품 업종에 특화된 광고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유아용품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아용품 업종의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 시간이 이제 일상용품, 생활용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좀 저관여의 편의품이다 보니까 많이 뿌려주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타겟팅을 좀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연령층을 나눠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속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대로 유아용품은 이제 타겟층도 조금 좁기도 하고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양상을 보시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형이고 프리미엄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 굉장히 고가 및 프리미엄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쓰는 거니까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분유값 벌려고 일합니다, 뭐 교재기값 벌려고 일합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저도 한 2년 전에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보면은 뭐 CPC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좀 노출 단가 매체에서도 좀 PM이나 CPV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내는 이 아이덴티티 자체도 굉장히 고가 프리미엄 형태로 가고 있지만 매체에서의 경쟁도 및 단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단가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낳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친척 조카나 뭐 아니면은 친구 뭐 집들이 선물이나 이럴 때 많이 구매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일단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높아지고 경쟁률이 세진 이 유아용품 업종 시장에서 어떤 좀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저희는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이 영상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력이 매우 큰 브랜드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브랜드 로열티라고 하죠. 왜냐를 빼볼게요. 네.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타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올리고 이제 이탈 비용을 좀 낮추려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저희의 고객층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광고에 좀 편성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좀 적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 타겟층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좁게 가져가야 되냐? 그럼 뭐 예를 들어 20, 30대 여성인가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구 통계 타겟 등은 건드리지 않기가 선행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브랜드가 뭐 초기에 정말 우리는 20대만을 위한 브랜드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패키징이나 가격대를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타겟층을 좀 넓게 가져가기 위해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이 패키징이든 홈페이지 내용이든 브랜드 슬로건이든 이렇게 좀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겟층에서 우리 브랜드의 매력도가 높은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메타라는 매체에서 어떤 타겟층이 우리 브랜드에 그리고 우리 제품의 매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버리는 인구 통계 타겟 같은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타겟팅이 무엇이 있죠? 상세 타겟팅 먼저 구분.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워낙 ASC나 어드밴티지 타겟이 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드밴티지나 ASC를 사용했을 때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물론 있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환 캠페인을,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을 돌릴 때 상세 타겟팅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상세 타겟팅을 엄청 세게 가져가요. 예전에 제가 스포츠웨어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엑셀 데이터를 가져왔었어요. 아니 매체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17%, 18%가 나왔고 CPM은 8, 9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 통계는 20대에서 40대 여성, 그러니까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상세 타겟팅을 한 15개 정도 잡았었어요. 그랬을 때 CPM이 좀 높아졌지만 CTR이 그리고 로아스가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타겟팅에서 먼저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하나의 광고 세트는 A, 한 광고 세트는 리테일 아니면은 구매하기 등같이 좀 보편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이 상세 타겟팅만 사용. 보편적인 이커머스 업종 타겟팅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광고 세트에서는 이 상세 타겟팅을 매우 많이 그리고 겹치는 내용으로 타겟팅. 그래서 유아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 그리고 구매 후도 말고 이 행동 타겟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직업적으로 걸고 부모 관련된 거 걸고 아동 관련된 거 걸고 그다음에 용품적으로 유아용품 같은 거 걸고 이런 식으로 상세 타겟팅을 이 부모님들을 타겟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 광고 세트랑 B 광고 세트가 타겟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매우 겹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타겟팅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달이 크고 B는 이 엄청 좁은 표본 집단에게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잠식도 일어나지 않고 한쪽은 매우 높은 CTR과 CPM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한쪽은 적당한 CPM, CTR 로아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 광고 세트가 각각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분리 운영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A 광고 세트에서 효율이 좋고 광고 세트 효율이 안 좋을 경우,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이 유아용품 관련된 내용을 넣은 상세 타겟팅에는 크게 높은 CPM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매력도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신 보편적으로 이 광고를 노출을 시켰을 때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광고 소재든 상세 페이지든 매력을 느끼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SC 캠페인에서 유입 제외하는 맞춤 타겟 후 소재 적게 넣어서 운영. 자, ASC 캠페인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캠페인에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고 광고 세트에서 성과 목표, 시간, 예산, 타겟팅들, 노출 지면 이런 거 선택하고 그 다음 광고 소재 단위에서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화면 구성했잖아요. ASC 캠페인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해서 정말 적은 타겟팅 들어가 보시면 언어, 노출되는 위치, 노출 지면 말고 대한민국 이런 위치, 그리고 계정 단위로 삽입할 수 있는 맞춤 타겟팅 이 정도 이외에는 메타가 알아서 돌려요. 그리고 소재만 주구장창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캠페인인데 그래서 이 ASC 캠페인에서 유입 제외하는 맞춤 타겟을 계정 단위로 걸어서 여기에 넣고 소재를 적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소재가 유입된 유저를 제외하고 계속 효율이 좋을 것 같은 유저를 찾겠죠. 네, 그래서 맞춤 타겟을 걸었기 때문에 리타겟팅이 조금 줄어서
수익률이 탁 뛰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홈페이지의 매력을 느낀 유저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EX2 A 광고 세트에서 효율이 안 좋고 B 광고 세트 효율이 좋을 경우, 자, 이 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이 메타 어드밴티지로 돌리는 것보다 상세 타겟팅을 유아용품 관련된 걸 디테일하게 걸었을 때 이 적은 표본 집단에서 좀 매력도가 높고 구매 고르도 상태인 유저들이 많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ASC 캠페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B 광고 세트에서 설정한 세팅값 플러스 노출 지면 분리하여 운영.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세 타겟팅은 일단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단위에서 성별 연령 데이터랑 그 다음에 플랫폼 노출 지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게 같이 분석되진 않아요. 따로따로 뽑아서 보셨을 때 특정 성별과 특정 연령대에서 많이 노출이 됐을 때 특정 플랫폼 노출 지면에서 많이 노출이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동시에 메타가 동시에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플로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성별 연령대가 이 노출 지면에서 효율이 좋구나 라는 내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면만 따로 뽑아서 광고 세트를 세팅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메타 보고서에서 1번 성별 플러스 연령 데이터, 그리고 2번 플랫폼 플러스 노출 위치 데이터, 이렇게 뽑아요. 뽑았는데 이 성별 연령 플랫폼 노출 위치 이거 4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별 연령 데이터 뽑고 플랫폼 노출 위치 데이터 뽑았죠. 이거를 대조해봐요. 대조했을 때, 자, 예를 들어 100만원 중 한 70만원이 30대 여성, 그리고 인스타 피드와 릴스 여기에 이제 소진됐다. 그러니까 각각이에요. 각각 30대 여성이 70만원 소진되고, 또 이제 플랫폼 노출 위치 데이터 보니까 인스타 피드 릴스가 70만원 정도 소진됐다. 그러면 이게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겹치는 범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로우 주의보 사용하셨을 때처럼 흐름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대 여성은 인스타 피드 릴스에서 이런 효율이 나오는구나. 그랬을 때 좋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데이터일 수 있죠. 그래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면 분리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주고, 안 좋은 데이터면 분리해서 예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좁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별표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 광고 세트에서 만약에 효율이 안 좋고, 이렇게 좀 타겟팅을 넓게 잡았을 때 효율이 안 좋고 타겟팅을 좁게 잡았을 때 효율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예시죠. 그랬을 때 B에서 설정한 상세 타겟팅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메타 데이터를 뽑아봐서 분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게 가져가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이 잠재 고객층을 형성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CRM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육아용품도 재구매 텀이 그렇게 매우 길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재 구성. 이거는 제가 이 전 강의였던 생활용품 광고에서도 한번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신혼부부, 아이가 아기인 부부 타겟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신혼부부, 아이가 아기인 부부들을 타겟으로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슬라이드 형태 이미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보상받는다는 내용으로 소재 구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갖고 뭐 결혼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한 번뿐인 빅 이벤트이고 이제 큰 삶이 이 기점으로 변하게 되는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라는 이제 내용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아니면은 낳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광고를 보는 그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CTR적으로 매우 높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꼭 슬라이드 형태일 필요는 없고, 보통은 그 영상 형태로 모델군 섭외하고 시놉시스 짜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슬라이드 형태로 이미지들을 짜서 이렇게 구성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공하는 브랜드에게 해당이 좀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품의 핵심 특징을 계속 나열해주는 슬라이드 영상 형식.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 고생하셨어요 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우리 브랜드는 정말 이 제품에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시간을 들였고 이 인적 자원들이 공을 들였다 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첨가한 제품의 핵심 특징을 계속 나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이 감성 자체를 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사용하면 좀 비싸도 비싼감 하겠는데? 라는 내용도 줄 수 있고, 실제로 이 제품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비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미 매료가 되고 상세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내용들이 좀 더 풀어서 있다면 그러니까 바로 구매까지 이어질, 그러니까 이탈이 안 되고 장바구니 후에 이탈 이런 게 안 되고 즉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소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런칭한 유아용품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애기들이 쓰고 입고 하는 류들을 좀 많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정 키워드는 1순위 고정하였을 때 무조건 CTR 15%, 20% 브랜드 검색 정도로 나오고, 전환율도 10%, 수익률은 400~500%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키워드인데 특정 키워드는 아무리 1순위 해도 클릭률은 그렇게 높은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 소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 유저의 검색 의도와 유사하더라도 이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의 검색 의도는 다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도 똑같이 정말 비슷한 유사한 소구인데 워딩만 바꿨다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효율이 좋았던 소재의 소구, 워딩 위주로만 계속 디자인적으로 디벨롭해서 진행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은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것도 물론 이제 브랜드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있고 자본력이 어느 정도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컨설팅과 광고 대행 의뢰를 맡기실 경우에는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든 아니면 답변을 드리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다른 업종의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